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한글을 들었습니다. 87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노인의 말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듣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2019년 미국 국립청각장애연구소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청각장애인 320명에게 각국의 문자를 보여주고 발음을 유추하게 한 실험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그리고 한글.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어 정답률 31%, 일본어 히라가나 43%, 중국어 병음 28%. 그런데 한글은 92%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피험자 중 한국인이 섞여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글을 보고 발음을 맞히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언어인지학자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위한 문자가 아니었다. 눈을 위한 문자였다. 57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그 문자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길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세종대왕은 정말 청각장애인까지 품으려 했던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글과 침묵의 세계를 잇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 올해 71살이 된 언어인지학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평생을 문자와 인지의 관계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문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천성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기 위해 입모양을 크게 벌리며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히셨습니다. 그게 저희 모자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이후 40년간의 연구도 모두 그 주제였습니다. 문자는 소리를 기록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문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2019년 저는 국립청각장애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문자 체계를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유추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란 결국 소리의 기호일 뿐이고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기호를 해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알파벳만 해도 그렇습니다. A, B, C. 이 글자들을 보고 입모양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알파벳은 소리의 추상적 기호이지 소리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험은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320명의 청각장애인 피험자, 12개 언어의 문자 체계, 수만 건의 데이터. 결과를 분석하던 날 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글의 발음 유추 정답률이 다른 모든 문자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의 3배, 일본어 히라가나의 2배, 중국어 병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험자 중 한국인이 섞여 있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 있는 사람이 있었나 확인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글을 보고 발음을 맞히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보고 목구멍 소리라고 답했습니다. 미음을 보고 입술 소리라고 답했습니다. 시옷을 보고 이빨 사이로 새는 소리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쓰는 표음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이 문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문자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발견의 기록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모난 글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입모양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찾아갔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교수는 제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570여 년 전에 쓰인 문서였습니다. 김 교수는 자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는 각각 발음할 때 사용하는 신체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기역 소리를 내보면 혀의 뒷부분이 목 안쪽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순간의 혀 모양을 옆에서 보면 정확히 기역자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나, 너, 노. 이 소리들을 낼 때 혀가 어디에 닿는지 느껴보십시오. 혀끝이 윗니 뒤쪽 잇몸에 닿습니다. 그 모양이 바로 니은입니다. 미음은 더 직관적입니다. 입술을 다문 모양 그 자체입니다. 마, 뭐, 모. 이 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입술을 다물어야 합니다. 미음이라는 글자는 다문 입술을 정면에서 본 형상입니다. 시옷은 이빨의 모양입니다. 사, 서, 소. 이 소리를 낼 때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갑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살짝 벌어진 그 틈. 시옷은 그 이빨의 단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아, 오. 이 소리들은 목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나옵니다. 동그란 목구멍. 그것이 이응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영어 알파벳 A는 왜 A 소리가 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A라는 모양과 A라는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의 모양 자체가 소리의 설명서였습니다. 글자를 보면 입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혀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입술을 다물어야 하는지, 이빨 사이로 바람을 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모양을 봅니다. 평생을 입모양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사람들입니다. 한글은 그 입모양을 글자로 그려놓은 문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글을 보고 발음을 맞힐 수 있었던 겁니다. 글자가 곧 입모양이었으니까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든 겁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종의 목적은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의도를 넘어섰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문자. 눈으로 소리를 볼 수 있는 문자.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발음 교과서입니다. 서울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학자들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 농아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농아학교. 청각장애 아이들이 모여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존슨. 영국에서 온 32살의 수화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10년간 청각장애 아동 교육을 해왔고 2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과 영국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문자를 훨씬 빨리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나 한국 아이들이나 청각장애의 정도는 비슷할 텐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에밀리는 칠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역, 미음, 시옷 3글자를 썼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청각장애 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글자와 소리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B는 왜 부소리가 나는지, S는 왜 스소리가 나는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외워야 합니다. 글자 모양과 소리 사이에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에밀리는 미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보세요. 입술 모양이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다물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글자가 입술을 다무는 소리라고 가르치면 단번에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혀가 목을 막는 모양이라고 설명하면 아이들은 자기 목을 만지며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국에서 온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도 한글을 먼저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어권 아이에게 한글을 먼저 가르친다고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로 발음의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그 원리를 영어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미음이 입술 소리라는 걸 알면 영어의 M도 입술 소리라는 걸 연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일종의 발음 학습 도구가 된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냐고. 에밀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 문자는 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눈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을 이 젊은 교사는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덧붙였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아시아의 문자가 청각장애 교육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니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매일 그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읽어내는 모습, 소리를 듣지 못해도 말을 배워가는 모습,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설계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농아학교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570년 전 이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문자는 그의 상상을 넘어 인류의 한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을 넘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품고 있는 비밀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공학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한글을 특별하게 인식한다면 기계의 눈은 어떨까? 그 질문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립리딩, 즉 독순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읽어내는 능력. 인공지능이 이 능력을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어의 자음을 발음하는 영상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고 어떤 소리인지 맞히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6개 언어의 자음 발음 영상 수만 건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의 문자를 인공지능에게 함께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은 입모양 영상과 문자를 동시에 학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과 한국어 발음의 매칭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영어는 72%, 일본어는 68%, 중국어는 59%, 그런데 한글은 91%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의 박 박사는 이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입모양과 문자 사이에 일관된 패턴이 있으면 학습이 빠르고 패턴이 없으면 학습이 느리다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입모양과 글자 사이에 패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힘들어합니다. 인간이 힘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 자체가 입모양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패턴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미음을 보면 입술이 다물어지고 기역을 보면 혀가 뒤로 당겨지고 시옷을 보면 이빨 사이로 바람이 나온다. 이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만 한글의 비밀을 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알아봤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인공지능조차 그 패턴을 읽어낸 겁니다. 2023년 저희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대형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논문을 분석하고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글은 문자 설계 자체가 시청각 통합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리와 형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녹아있는 유일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57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그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에서 재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 배움의 기회가 없던 백성. 그들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기계조차 그 논리를 인정하는 문자.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천재의 설계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마친 뒤 저는 한글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570년 전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들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저는 고문원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 박사는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관련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청각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한글을 만들었는지. 이 박사는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종실록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훈민정음 반포 직후의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문자가 반포되자 조정의 신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 같은 글자를 만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는 말이 어눌한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들도 이 문자를 보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분명히 듣지 못하는 백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문자를 보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의도였습니다. 이 박사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 중에는 훈민정음을 속칭으로 부르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이 문자를 낮춰 부르며 여러 별명을 붙였습니다. 암글, 아랫글, 그리고 벙어리글. 벙어리글. 말을 못하는 사람의 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비하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별명에서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자가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벙어리글이라고 부른 겁니다. 비하였지만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조선시대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한글이 빠르게 퍼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문을 배우려면 수년이 걸렸습니다. 스승에게 소리를 들으며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의 모양만 보고도 발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며칠 만에 한글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이 박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종은 실용주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관찰했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이론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자가 어떻게 쓰일지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각 글자의 발음 위치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이빨의 간격. 이것은 소리를 듣는 사람만을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설명을 보고 발음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연구원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청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70년 전 한 임금이 가장 소외된 백성까지 품으려 했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 의지가 문자의 설계에 녹아든 것입니다. 역사 연구를 마친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론과 기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청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농어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업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발음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걸까요? 선생님의 방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소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자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 뒤쪽을 막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혀의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목을 만지며 혀를 뒤로 당겨봤습니다. 아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추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입을 크게 벌려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혀로 목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입을 벌리는 것. 아이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자신의 입과 혀와 목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아이들은 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이가 글자의 모양만 보고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선생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교육법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교육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자체가 발음 교과서이기 때문에 글자의 구조만 설명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발음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영어권 농어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글자와 발음 사이에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청각장애 아동들은 발음을 배우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10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수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입 모양이랑 글자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한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만드는 방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구조가 글자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교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글자로 번역한 설계도였습니다. 그 설계도 덕분에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아이들도 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농어학교 참관을 마친 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자음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한국인들은 이 순서를 가나다라마바사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외우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왜 이 순서일까요? 영어 알파벳 ABCD의 순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한 순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 관습입니다. 한글도 그럴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음성학 연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음성학을 전공하는 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가나다 순서의 비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흥미로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글의 자음 순서는 발음 위치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입술까지 나아가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칠판에 인체의 발성기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구멍, 혀뿌리, 혀끝, 이빨, 입술. 소리가 만들어지는 5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 해당하는 자음을 적었습니다. 목구멍 소리는 이응과 이었습니다. 혀뿌리 소리는 기역과 키읔이었습니다. 혀끝 소리는 니은, 디귿, 티읕, 리을이었습니다. 이빨 소리는 시옷, 지읒, 시읒이었습니다. 입술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서를 다시 보면
이 체계가 보입니다. 기역은 혀뿌리 소리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혀끝 소리입니다. 미음, 비읍은 입술 소리입니다. 시옷은 이빨 소리입니다. 목 안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입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서입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다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것을 조음 위치 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현대 음성학이 정립된 것은 19세기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57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리를 문자체계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글자의 모양도 발성기관을 본뜬 것이고 글자의 순서도 발성기관의 위치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또 있느냐고. 정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 어떤 문자도 이 정도의 음성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음성기호조차 한글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국제음성기호는 20세기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글의 논리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570년 전에 궁궐 안에서 만든 문자가 20세기 전 세계 학자들의 집단 지성을 능가한 겁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소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한 과학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이 문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말소리의 지도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2년째에 접어들 무렵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청각장애인협회에서 강연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은 서울 한복판의 대형 홀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화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왜 청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인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청중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니, 집중해서 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지만 그는 마이크 대신 수화를 선택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수화를 음성으로 전해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87살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87년을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귀머거리라고 놀림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운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야학에 다니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을 칠판에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 글자가 어떤 입모양인지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수화가 빨라졌습니다. 감정이 실린 것 같았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이해했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한글이 소리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숨을 죽이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87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소리도, 음악도, 사람의 목소리도. 하지만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읽으면 소리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한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홀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학문이었습니다. 데이터와 논문과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 한글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침묵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570년 전에 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노인의 존재를 알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문자는 570년 뒤 이 노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강연이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거리의 간판들이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옷가게, 서점, 모든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낯선 기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음을 보면 입술이 보였습니다. 기억을 보면 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시옷을 보면 이빨 사이로 새어나가는 바람이 상상됐습니다. 한글이 살아있는 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간의 연구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청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잘 인식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단순한 학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인간이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관찰했습니다. 혀가 어디에 닿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빨 사이로 바람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관찰을 바탕으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몸의 움직임이 글자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 교육 분야에서 한글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늘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570년 뒤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다 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한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입모양을 읽는 것이 평생의 고통이었던 어머니에게 한글은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한글은 그들에게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창문. 저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한글이라는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쓸 때 그 글자 안에 담긴 입모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을 쓸 때 혀가 목을 막는 느낌을, 미음을 쓸 때 입술이 다물어지는 느낌을, 시옷을 쓸 때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느낌을, 오늘 밤 한글로 무언가를 쓰실 때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570년의 지혜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글자를 보며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글은 듣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눈으로 소리를 느끼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